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본격적으로 질병으로 비만을 인식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식습관의 변화와 활동량의 저하로 인해서 비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의 전쟁이 한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비만 연맹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경고했을 만큼 이 비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임태영 원장님 모시고 이 비만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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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 박사 임태영입니다. 아름다운 몸매와 예쁜 얼굴을 갖고 싶은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의 모든 관심사일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식습관의 변화와 활동량의 저하로 인해서 비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다이어트,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이 여성분들이 되게 공감할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평생 숙제잖아요, 사실 다이어트는. 저도 마찬가지로 물불 안 가리고 다이어트 해왔거든요. 물불을 안 가린다. 근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이게 이슈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그렇다 할 수 있죠.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빼야지, 날씬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날씬한 몸매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도 둘러보면은 그 남성, 그 중년 남성들이 비만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살찌면은 관절 안 좋죠, 뭐 그렇죠. 당뇨 오죠. 또 뭐 전립선도 뭐 이 얘기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뭐 복부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럴 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비만이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렵다, 응? 실천하기 또 어렵다 이러기는 하지만은 이 비만 탈출의 가장 큰 원인이 이 행동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아끼지 않는 거, 넘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열심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비만. 저희가 미용적 측면이 아닌 좀 질병으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전에 뭐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살찌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살찐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는데요. 우리가 비만이라고 보면 살찐 분들 대부분 보면 약간 성격이 우울하기도 하고 좀 예민하기도 하고 밖에 활동할 때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뭐 퇴행성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질병으로 비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질병은 단순한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고 질병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 한의학적으로 구분하는 비만의 유형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현대인들이 듣기에 어색한 언어로 이렇게 비만을 구분해 놨습니다.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쉽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크게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와 그것이 인체의 순환장애로 인해서 소모가 안 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폭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폭식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비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소화계통이 좋지 않아가지고 음식물이 위에 정체되어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또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이라든가 이런 데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어혈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하체에 비만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어떤 순환장애로 인해서 또 비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살이 없어도 비만일 수 있다고요? 네. 우리 체지방에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이 있고요. 내부 장기 사이에 있는 내장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좀 통통해 보이고 살이 찐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장부 사이에 쌓이게 되면서 우리의 근육이라든가 또는 내부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 압박을 하기 때문에 또 혈관을 압박하기도 하고 상당히 건강에는 훨씬 더 해로운 비만의 유형이 바로 내장지방인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주위에 아이들 엄마들 많이 만나잖아요. 학부형들도 만나고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애 낳고 살이 안 빠졌어. 예. 왜 살이 이렇게 안 빠져? 그러면 저한테는 날씬한 이유가 하나 나서 그래. 둘 낳으면 또 달라.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출산 후에.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자궁의 발육이라든가 유선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꼭 필요하고 여성의 건강과 어떤 피부 탄력 이런 것들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데 문제는 이게 과다하게 분배가 되면 하체 쪽에 지방 축적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라든가 복부, 하체 쪽으로 비만하게 되는 이제 요인이 되고요. 그걸 출산 후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유를 하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기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섭취량은 많고 소비량을 줄어드는 그런 생활 패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또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자연 분만보다 이제 요즘 제왕절개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요즘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그 상처 수술 부위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은 그쪽 수술 부위로 순환이 안 되게 되면서 림프라든가 어떤 체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비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기를 보다 보면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을 못 자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면하고도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기만 우는데 남겨놓고 잠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잠을 좀 적게 자면서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모유 수유를 하면 그 비만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몸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모유 수유 잘 안 하시려고들 하는데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게 그 아기한테도 좋고 산모의 어떤 체형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 이게 정말 탈출하고 싶지만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특히나 그 식욕을 억제한다라는 거 이것처럼 또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장님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까? 네, 뭐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 식욕 또한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김은정 아나운서님이나 우리 선혜 씨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항상 이 스크린에 나와야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드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식욕 정말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이어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다 그 식욕 억제제를 처방을 받아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들은 대부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이 상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속속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 복용이 금지되고 있는 그런 약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들 이외에 안전하게 어떤 소화액의 분비를 억제시킨다거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뭔가 자꾸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욕구 자체를 억제시키는 그런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식욕을 조절하는 약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일 드실 수도 있는데 도라지 있잖아요. 한약명으로는 길경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도라지라는 약재가 가래를 없애주고 이런 작용도 있지만 위장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복감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라지 좀 봄에 상큼하게 무치셔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비만 탈출하기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건강과 아름다움을 한 번에 한 방으로 다이어트하기.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비만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라든가 호흡기 계통이 좋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순환 계통이 좋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는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저하시켜요. 순환이 안 되면서.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좀 잘 안 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정치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서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섭취량을 늘려주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면 우리 몸의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만한 그런 체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전이 바로 한약에서 비만을 바라보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증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섭취 과다인 경우에 일단 많이 먹겠죠. 자주 먹게 되고 배가 자주 고프게 되고 이런 분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배에 좀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빨리 먹는 식습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섭취 과다이라는 원인이고, 두 번째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배가 좀 자주 아프다고 한다거나 변을 묽게 본다거나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항상 피곤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희고 푸석푸석하면서 살이 찐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그 경향성을 가지신 분들이 소화기나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신경질적인 성격,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거나 월경이 좀 불규칙하다거나 생리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혀를 보면 가끔 아마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실 텐데 혀에 새까맣새까만 점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검은 어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어혈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순환기 계통에 좀 문제가 있는 비만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혀 좀 봐야 안세영 패널님 여기에 본인이 해당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물론 비만이 아니신데. 카메라 좀 쳐서. 다행이다.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선혜 씨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여기서 들어요. 또 이제 우리가 섭취 과다해서 언급은 안 드렸는데 우리가 현대 남성들이 제일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회식 문화잖아요. 그렇죠, 술을 그렇죠.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뭐 맥주가 살이 많이 찌느냐, 소주가 많이 찌냐, 뭐 양주가 많이 찌냐,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안세영 우리 고기가 살이 많이 찌지 않나요? 국물 짠 그렇죠. 보통 예. 그 술안주로 나오는 것들이 짜고 맵고 이러거든요. 근데 네. 또 이걸 또 먹어줘야 이게 또 네. 이게 같이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 이게. 맞아요. 물론 안주류에 굉장히 고칼로리 성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비만의 원인이 되지만 이 알코올 자체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알코올 1g당 7kcal의 열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500cc를 보면 우리가 맥주를 사더라고 했을 때 500cc면 20g의 알코올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7kcal를 곱해주면은 140kcal가 되는 건데 우리가 밥 한 공기가 210에서 250 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맥주 1000cc를 먹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시게 됩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 저기 술을 마시면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 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예, 물론 뭐 자발적인 인체의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릴렉싱이 과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는 식습관도 굉장히 저희가 주위에 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남성분들이시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 저는 반도 안 먹었는데 다 식사를 마치신 거예요. 네. 그럼 저 혼자 먹다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빨리 먹다 보면 네. 혈중 그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감을 계속 느끼게 되죠. 그래서 더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섭취량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제가 수면하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 많이 주무세요, 김민정 아나운서님. 미인이시니까 많이 주무시겠죠. 아, 그럼요.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도 있듯이 네, 저는 많이 잘 잡니다. 네, 우리 선혜 씨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이제 화나신 것 같은데. 우리 선혜 씨도 많이 주무시고. 오늘 참 네. 이거야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두 분. 좀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하죠. 예, 네. 잠과 그 비만과의 관계를 최근에 연구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평균 수면을 7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봤을 때 한 2시간에 4시간 정도 적게 자면 비만이 될 확률이 거의 70% 이상 증가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적게 자면 적게 잘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선혜 씨. 네, 네. 과연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님. 그럼 뭔가 한계점이 딱 있을 것 같아요. 예. 몇 시간 이상만 자주 우리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적게 잤을 때가 제일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요. 네. 6시간을 적게 잔다 그러면 7시간에서 9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시간 이내를 자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한 23%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을 아예 안 자면 피곤하기 때문에 살이 좀 들치고 잠을 적당히 덜 잤을 때 뭐 한 5시간 이내로 잤을 때 그 비만이 제일 높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10시간 이상 자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다른 사람보다 좀 슬림할 확률이 11% 이상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드시는 분들이 살찌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알코올도 뭐 칼로리도 높고 안주도 영향이 있지만 음주하시다 보면 늦게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도 또한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만의 원인과 증상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토크 초반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많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당뇨, 고혈압, 뭐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이런 대사증후군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배란 이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자궁 질환,
여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성조숙증 등을 통해서 성장에 또 장애를 주기도 하고 다양한 질환들이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암 중에서 백혈병이라든가 다발성 골수종이라든가 췌장암, 직장암, 콩팥세포암, 자궁 내막암 이런 것들은 비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 관련해서도 이제 비만은 반드시 치료해야 될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비만을 치료할 때 한의학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비만을 치료하는데 기본은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량을 늘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비량을 늘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의학에서 볼 때는 우리가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음식을 못 먹게 하면 위장 기능이 더 나빠지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비만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하복부에 비만이 있는 경우에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섭취량을 제한하면서도 그 자궁 쪽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지방을 분해시키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따지고 살펴보려고 한다면 어떤 도식화된 치료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 장부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보면 그 상체 비만, 또 하체 비만, 뭐 어디 뭐 눈썹 비만 뭐 이런 저기 그 부분적인 이런 비만도 이게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비만 치료에 한의학이 굉장히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의학은 처방을 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인경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로를 인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종의 내비게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어느 부위로 약을 좀 강력하게 보내고 싶다 할 때 그 부위로 끌고 가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이용해서 부분 비만을 치료한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방분해 침이라든지 매선요법이라든지 약침요법들을 통해서 국소 부위의 지방을 분해시키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뭐 국소 비만 치료에도 상당히 한의학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소화 비만이 또 사회적 문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키로 가는 거야. 지금 한창 먹일 때니까 먹여 걱정하지 말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네. 안 괜찮죠. 그죠. 소아 비만의 경우에 이제 부모님 양쪽 다 비만이실 경우에 자제분이 비만이 되실 확률이 80% 정도, 한쪽만 비만이실 경우에는 한 4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소아 비만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단순히 비만 치료가 아니고 소아기나 그 청소년기에는 성장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하는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질의 그 좋은 단백질을 섭취량 늘려줘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비만 치료와 더불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섭취와 운동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마른 체형이라 그다지 이렇게 고민,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이게 뭐 나이가 이제 1살, 2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안 보이는 데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나이살, 뭐 갱년기 비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나이살 이게 치료가 이게 가능합니까? 이 갱년기 비만 네, 이런 뭐 게?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왜소한 체격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고 또 사회 활동하다 보니까 좀 비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통통한 체형이 됐는데요. 우리가 나이살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하고도 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라든가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 호르몬들이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지방 축적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기초 대사량이 매년 2%에서 3% 정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흡수하는 것을 소모시키는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소모하는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지방이 축적되는 경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살을 치료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한의학적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살을 뺄 때 왜 한약을 지어 먹거나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좀 섭취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연 재료들, 특히 건강한 음식이 왜 보약이다 이런 말도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비만 치료에 좋은 음식들이 너무 정보가 많아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좀 어떤 식재료가 좋다 이렇게 네. 권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면서도 안타까운 질문인데요. 먹어서 찐 살을 왜 먹어서 빼려고 하는지 제가 참 저는 이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그래도 때문에 입에 뭔가 넣고 예,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요즘 많이 뭐 나오는 아로니아라든가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베리 종류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 종류의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당분이 적으면서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의 음식들은 우리가 배변도 용이하게 하고 또 포만감도 생기게 하면서 공복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드시는 커피라든가 홍차, 녹차 이런 것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카페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알아본 비만 치료 두 분 어떠셨나요? 네. 규칙적인 그 운동, 식습관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실천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 이렇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야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다. 맞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팔다리가 좀 얇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 말랐는데 무슨,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팔하고 이제 다리, 발을 맞추면 허리가 딱 너무 쪼여요, 옷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 네, 여기 관리가 좀 필요한데, 원장님한테 빨리 가서 상담을 예. 좀 받아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오시면 숨어있는 살들을 찾아서 속속들이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균형 잡힌 몸매로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생활이 복잡해지고 식습관이 변하면서 비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다양한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느 한 가지 치료법으로 완벽하게 비만을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 환자의 개별 상태와 장부의 상태 등을 고려한 한의학적 맞춤 치료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몸매와 건강을 쟁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 비만 단순히 미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는데요. 이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보다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 이런 게 바로 다이어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박주희입니다. 오늘은 고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및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양손은 어깨 너비만큼 열어주시고요. 손목은 어깨를 수직을 향해 집어주시면 됩니다. 양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열어주십니다. 엉덩이를 지그시 뒤쪽을 향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앉으신 상태에서 양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열어주시고요. 양손은 등을 지지한 다음 무릎이 반대쪽 다리가 닿을 수 있도록 골반을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